엄마 싫어. 고모랑 집에 가고 싶어. 놀이터 한복판에서 울부짖는 7살 아이의 목소리는 그날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엄마와 아이의 싸움이라 여겼겠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한 고모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이를 이용한 어른들의 민낯이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정,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고모, 그리고 아이는 끝내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꼭 피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올 때 이해주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지우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상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오빠 이태호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7살 조카 지우를 돌보는 것이 혜주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었어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갑작스럽게 맡게 된 양육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혜주의 품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혜주 역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우야 일어났어. 학교 늦겠다. 혜주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우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아이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은 척척 해내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혜주는 문득 오빠 생각이 나서 잠시 마음이 아려왔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혜주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낯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혜주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모, 오늘 회사 일찍 끝나지? 응, 오늘은 일찍 끝날 예정이야. 왜?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지우의 작은 목소리에서 혜주는 묘한 외로움을 감지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요즘 지우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거든요. 혜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은 지우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혜주는 아이의 도시락 가방을 정리해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지우와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혜주는 화장품 연구소에서 새로운 제품 성분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지우가 다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혜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지우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지우가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주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멀쩡했던 지우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혜주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고 의식은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아이 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고모님이 입원 중이라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락드린 거예요. 해주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입원을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라니 서연 말인가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서연이 갑자기 왜 학교에 연락을 했을까요? 혜주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정확히 누가 연락을 했다고 하셨나요? 한지우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서연이라고. 혜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서연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혜주는 급하게 사무실을 나서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혜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우의 갑작스런 응급 상황도 걱정되지만
서연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거짓말까지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아이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학교에 연락을 했을까요? 혜주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지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혜주가 다가가자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지우야, 괜찮아? 어디가 아팠어? 혜주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얼굴색이 나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단순한 탈수 증상이라며 수액을 맞고 충분히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혜주는 지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학교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어.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갑자기 아이가 혜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아저씨가 우리 새아빠래요. 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 어떤 아저씨? 엄마랑 같이 온 아저씨. 엄마가 그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했어. 혜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지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혜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 어제 학교 끝나고 왔어.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혜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지우가 평소보다 조용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혜주는 지우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지우가 퇴원한 후 혜주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통화는 혜주의 불안을 더욱 키웠어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지우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사실 며칠 전부터 지우가 자꾸 엄마가 새 집으로 데려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이들이 하는 상상놀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언제부터 했나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곧 엄마랑 살게 될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혜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지우에게 접근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혜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혜주는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잠든 후에 혜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서연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서연의 전화였죠. 혜주야, 서연아, 갑자기 왜 연락했어? 지우 때문에 전화했어. 내가 데려갈 거야. 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서연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지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우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나 재혼하거든. 이제 지우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 서연아, 지금까지 지우를 키운 건 나야. 아이는 이미 이곳에 적응했고 그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지우한테도 이미 얘기했어. 혜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말투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혜주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 의견은 들어봤어. 지우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른이 결정해주는 거야. 지우에게는 완전한 가정이 필요해. 전화를 끊은 후 혜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결단력이 혜주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지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봤을 때 서연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혜주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혜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전화 이후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혜주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친권이 서연 씨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제가 키웠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양육했어도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면 권리가 제한적이에요. 다만 아동의 복리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혜주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돌봤던 지우와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요. 혜주는 무력감에 빠진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주는 지우의 학교에 들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만약 지우 어머니가 전학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의 요청이라면 저희로서는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아이의 적응 문제를 고려해서 충분한 상담은 권하겠지만 담임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혜주를 따르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지우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사실 어제부터 조금 위축된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꾸 창문 밖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요. 혜주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엄마와 낯선 남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오후에 집에 돌아온 혜주는 지우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는 척하면서도 자꾸 혜주를 힐끔거렸어요. 지우야, 무슨 일 있어? 고모, 나 정말 엄마랑 가야 해. 지우의 작은 목소리에 혜주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우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난 고모랑 계속 살고 싶어.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혜주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확신을 줄 수 없어서 괴로웠어요. 법적으로는 서연의 권리가 더 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혜주야, 내일 지우 데리러 갈 거야. 서연, 너무 급작스럽잖아. 아이가 준비할 시간도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 가기로 했거든. 서구 오빠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 부산이라니요. 혜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지우와 완전히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서연,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지우는 여기 학교에도 적응했고 아이에게는 완전한 가정이 필요해. 고모보다는 부모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전화를 끊은 후 혜주는 지우가 잠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혜주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지우를 지켜내겠다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혜주가 회사에 갔다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 서연이 오전에 와서 지우를 데려갔다고 했어요. 혜주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렇게 잔혹할 줄 몰랐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지우의 방에는 아이가 좋아하던 곰 인형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 인형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모든 추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사라진 첫날 밤, 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무서워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혜주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신고 접수는 어렵겠네요. 친권자가 본인 아이를 데려간 거라면 유괴가 아니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혜주는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혜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거든요. 특히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서 전용 흡입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혜주는 서연이 지우의 의료 기록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스러웠어요. 3년 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서연이 지우의 천식 증상이나 필요한 약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약 지우가 기침을 한다면 분명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거예요. 혜주는 지우가 다니던 소아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한지우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분이 문의한 적 있나요? 아, 혜주 씨. 어제 아이 어머니라는 분이 와서 처방전을 요청하더라고요.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한다면서. 혜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역시 지우가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구나.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말씀하신 적 있나요? 강남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혜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남 지역이라는 단서를 얻었어요.
하지만 강남이 얼마나 넓은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혜주는 강남 지역의 소아과들을 하나씩 전화로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몇 군데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혹시 7살 남자아이가 기침 때문에 내원한 적 있나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 그런 아이가 어제 온 것 같은데요. 엄마랑 같이 왔던 아이가 계속 울면서 고모를 찾더라고요. 혜주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그 병원이 어디쯤인가요? 저희는 역삼동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분이 아이가 계속 울어서 가까운 놀이터에서 달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주는 즉시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지역 놀이터들을 하나씩 돌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놀이터에서는 지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도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주가 놀이터 안쪽으로 들어가자 멀리 그네 옆 벤치에 작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지우가 들고 있는 것은 혜주가 만들어준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기념품이었겠죠. 지우야. 혜주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코끝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아이는 혜주를 보자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곧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고모. 지우가 혜주의 품에 안기며 터뜨린 울음소리는 놀이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주는 지우를 꼭 안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절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지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우야, 괜찮아. 고모가 왔어. 고모, 나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지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혜주는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니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나 봅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혼자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아저씨랑 얘기한다고 집에 있으래. 나 혼자 나왔어. 혜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7살 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둔 채 어른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지우야, 고모가 데려다 줄게. 엄마한테 얘기하자.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무서워. 아저씨도 무서워. 아이의 말에 혜주는 더욱 걱정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서연과 그 남자가 지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혜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계속 우는 거 그만하라고. 그리고 새아빠한테 인사 안 한다고 혼냈어. 아저씨는 나 쳐다보지도 않아. 혜주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강요당했나 봅니다. 7살 아이에게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엄마도 낯선 남자도 모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놀이터 입구 쪽에서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어디 있어?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혜주는 지우를 자신의 뒤쪽으로 살짝 숨기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놀이터를 두리번거리다가 혜주와 지우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서연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과 엄마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혜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혼자 있길래 와봤어. 지우를 어떻게 찾은 거야? 설마 우리를 미행한 건 아니겠지? 서연의 말에 혜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미행이라니. 자신은 그저 아이가 걱정되어서 찾아다닌 것뿐인데요. 미행이 아니야. 지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얘기를 누가 했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다니. 서연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우가 혜주 뒤에서 나와 소리쳤어요. 엄마 싫어. 고모랑 집에 가고 싶어. 아이의 외침에 놀이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하지만 지우는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엄마 진짜 싫어. 고모가 진짜 엄마야. 서연이 지우의 팔을 잡으려 하자 아이는 혜주 뒤로 더 숨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지우야, 당장 엄마한테 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 해. 싫어요. 고모랑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지우가 혜주의 옷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혜주는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서연이 강제로 지우의 손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돼. 서연이 지우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자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혜주는 이런 상황이 지우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아,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당신은 빠져. 지우는 내 아들이야. 결국 서연은 울고 있는 지우를 억지로 안아들고 놀이터를 나갔습니다. 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법적으로는 서연의 권리가 더 강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지우의 절규를 목격한 혜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끌고 가는 서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혜주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혜주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의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그리고 놀이터에서 촬영한 영상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시도해볼 만하겠네요. 특히 아동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현재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혜주는 희망을 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지우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었죠. 혜주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면담 당일 혜주는 법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서연과 그 남자친구도 와 있었는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심리 상담사가 나와서 면담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우가 매우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고모가 진짜 가족이고 고모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어른들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말했다는 게 대견했어요. 그리고 현재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무섭고 외롭다고 표현했고요. 특히 새로운 남성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대상이 고모님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3년간의 애착 관계가 매우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혜주와 서연 모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혜주는 지우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 병원 진료 기록, 학교에서의 활동 내역 등을 정리했어요. 특히 지우가 아플 때마다 혜주가 밤새 돌봤던 기록들이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같았습니다. 반면 서연 쪽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3년 동안 아이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방임 정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두었던 일, 그리고 아이의 의료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던 점들이요. 마침내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임시 양육자로 혜주를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그 순간 혜주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말에 혜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지우를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조치이며 본격적인 양육권 분쟁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연은 결과를 듣고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친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실질적인 복리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죠. 법원을 나서며 혜주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우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3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가족의 의미가 드디어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난 다음 날, 혜주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서연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지우를 데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아이가 어떤 상태일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집행관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침착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혜주는 지우가 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제 법원에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를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집행관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법적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혜주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지우가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외투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혜주를 보자 눈이 반짝였지만 서연을 의식해서인지 바로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지우야. 혜주가 부드럽게 부르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고모, 정말 나 데리러 온 거야? 응, 이제 집에 가자. 지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이는 이미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 두었더군요. 며칠 전 가져온 옷가지들과 장난감 몇 개가 작은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모랑 가고 싶어?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고모랑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혜주가 주변을 둘러보니 서연의 남자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구 씨는 어디 계신가요? 회사에 바쁘다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자 노서구가 발을 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가정을 만든다며 지우를 데려오자고 했던 사람이 정작 어려운 상황이 되자 나타나지 않는 거였죠. 지우는 가방을 들고 혜주에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혜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 나 다시는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아. 지우의 말에 서연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7살 아이가 내린 결정치고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아픈데도 병원도 안 데려가고 혼자 놀이터에 두고. 지우의 말에 혜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야 제대로 듣게 된 거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집행관이 절차 완료를 알리자 혜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가 혜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고모, 나 정말 무서웠어. 고모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혜주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안도감이 전해져 왔어요. 3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유대감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고모가 항상 지우와 함께 있을 거야. 아파트를 나서며 혜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지우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지우는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적응했고 담임 선생님은 지우가 이제 안정된 아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매일 웃으며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혜주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혜주는 그 사이에 자신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혜주가 제품을 포장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고모, 이 크림 냄새 진짜 좋다.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물론이지. 지우가 우리 브랜드 홍보대사네. 둘만의 소소한 일상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혜주 역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식 양육권을 인정받으면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혜주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혜주야, 통화할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지후, 잘 지내고 있지? 서연의 목소리에서 그동안 없던 진심이 느껴졌어요. 혜주는 지우가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학교도 잘 다니고. 다행이야. 사실 나 석우랑 헤어졌어. 혜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았거든요.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자 노석우가 점점 거리를 두더니 결국 관계를 정리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처음엔 억울하고 화도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라. 서연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지우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힘들게 했잖아. 혜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지우한테 안부 좀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모랑 행복하게 살라고. 전화를 끊기 전에 혜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이에게 중요한 건 돈 많은 새아빠가 아니라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걸 그땐 당신이 몰랐던 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고마워, 혜주야. 지우를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나서 혜주는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다 마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 속에는 큰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긴 머리의 여자, 또 하나는 작은 아이였어요. 지우야, 뭘 그리고 있어? 우리 가족, 고모랑 나.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혜주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울고 웃으며 매일을 보내는 사람,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입니다. 고모,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거지? 당연하지. 고모가 지우를 어디 보내겠어? 지우가 혜주에게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혜주와 지우는 서로를 꼭 안으며 진짜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누었어요. 피보다 진심이 형식보다 헌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